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모든 것을 탐구하는 본격적인 기승전문 생방송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오늘 유정아 아나운서를 보조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조 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 이정열 판사가 지금 성남 쪽으로 특강을 가서 오늘 이 자리를 안타깝게 이제 지키지 못해서 진성준 의원이 이렇게 오늘 10회째에 모처럼 하시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의 말씀, 새로운 조합이다 이런 또 기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땜빵이니까 뭐. 네, 사실은 2012년에는 저희 대변인도 하셨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TV 토론을 좀 맡고 계신데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지 선대위에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직함은 거창합니다. 텔레비전 토론 단장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직함은 거창합니다만 제가 정작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오히려 유정아 아나운서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아니에요. 그 저도 보니까 선대위에 직함이 왜 이렇게 요란해요. 막 수석, 막 총괄, 그 어떤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언제나 그 진중한 그 후보의 토론의 그 배경이 돼주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저희 이 프로그램은 그런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을 견지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저도 조금 적응이 시간이 걸렸는데 네. 여기서 마음껏 원래 좋아하시던 문 후보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방송입니다. 글쎄 이제 텔레비전 토론 준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온 국민이 다른 정치적 변수가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계세요. 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텔레비전 토론 때마다 연전연승, 백전백승, 막 1등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후보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네.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게 많죠. 이를테면 상대 후보의 전략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상대 후보가 무엇을 물으면서 공격해 오겠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그에 맞게 후보께서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서 멋지게 받아친다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측이 다 빗나간 거죠. 그러니 때로는 후보께서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 보기에 좀 안타깝게 생각되게 하는 대목도 있고 네. 그러니 저는 굉장히 미안한 심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실 땐 다 저희 탓이고요. 잘하실 땐 후보 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가서 수행해서 지켜보면서 야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저 형식 뭐 어쨌든 그런 때도 있었고 네. 뭐 주적이라든지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은 예상 질문 안에 없었던 질문이 나올 땐 가슴이 내려앉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그랬죠. 동성애 질문도 네,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나오신 분들께 대한 질문이나 또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연수방님께서는 안 후보의 공약 학제 개편 7살 입학은 엄마 입장으로서 반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학교에 일찍 입학하면 고생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윤병을님께서는 문재인 후보 19대 대통령 당선 확정이라는 발표가 나오기까지 방심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하자. 그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기승전문 생방송 첫 번째 코너 오늘 하루의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문재인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이 먼저다 문제입니다. 오늘 성남에서의 집중 유세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는 깜짝 만남을 가졌는데요. 문 후보를 패러디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SNL의 김민교 배우, 완벽한 분장의 성대모사까지 덕분에 문재인 후보님 제대로 에너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진 야탑광장의 유세 현장은 수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시원하게 해준 핵사이다. 이재명 시장 사랑하시죠? 이제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 적폐청산 대개혁 이제 저 문재인의 꿈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콩나물 지하철에 콩나물 버스 서울로 출퇴근하기 또 통학하기
학원 다니기 다 힘드시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이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투대문 아시죠? 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이다. 맞습니까? 네, 오늘 저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유세 현장을 봤는데 뭐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네, 예. 네. 가는 곳마다 유세 현장의 열기가 네. 다 뜨거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부산 또 충남 천안에서 열린 유세도 네. 원래 저 충청도 분들이 자기 속을 좀 잘 안 드러내신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충남 천안 유세를 보니까 문재인 지지가 그 어느 것보다도 뜨거운 안 드러내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네네네. 예, 그 지금 그 SNL의 그 김민교 배우도 약간 긴장한 듯하면서 함께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즐거운 장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동네에도 뭐 경쟁 후보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네. 레드 준표, 네. 안찰스, 뭐 유목민, 신불리. 신불리는 왜 신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저기 이정열 씨가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제가 뭐 또 모르네요. 우리들이 좀 편파적으로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문재수 씨가 네. 뭐 단연 최고죠. 예,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재수가 있는 거죠. 재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앞서서 보셨던 이 경기도 성남에서 있었던 집중유세 현상 아주 뜨겁고 아주 활기차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다른 일정 또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오늘 농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는 농업과 수산업을 위한 7개의 정책을 제시했고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농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농정에 대한 국가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나라를 이어진 일정은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나누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권력 분산의 핵심에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 개헌이 필요합니다. 자치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지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대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이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저희 문재인 후보 저희 선대위에서 그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직하게 늘 발표하고 있어서 참 든든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정책 시리즈 20번째와 21번째 정책이 소개됐습니다. 네, 농업과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것이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농어민이 대접받는 나라, 그리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철학 슬로건을 네. 내걸고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일정이 참 빡셌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일정을 걱정을 해주시기도 했고 오늘 하루만큼은 푹 주무셨으면 아마 내일 토론이 있으니까 그런 바람들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먹고 살 것인지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참 큰데요. 저희 문재인 선대위에 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 믿음직한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데일리 문재인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기조를 만들고 계신 분 김상조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제가 우연하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MC로 나오셔서 네. 예. 예전보다 조금 마르신 것 같아요. 예, 좋은 세상 보려면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아, 운동을 예, 하시는군요.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저희가 이제 몇 주 전에 영입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반가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의 정치적인 물론 경제학자로서 그런 행보를 하셨지만 진영에 가담하시진 않았잖아요. 그 네. 일이 정치적인 일이 됐을 뿐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저를 알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을 보고 놀라셨는데요. 사실은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제 스스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저는 시민사회에서 이제 경제 개혁을 위한 활동 쪽에 아마 평생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작년 말 이래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민주주의를 되살렸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는데요. 경제학자로서 보면 그게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촛불 집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국면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그 기대는 1987년 만큼이나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1997년 외환위기만큼이나 나쁩니다. 결국 기대는 더없이 고양돼 있는데 경제 환경은 최악이다라고 하는 이 괴리를 메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대선 후보들이 사실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선거 다음 날부터 바로 인수위도 없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야 된다는 이 모든 조건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고 큰 충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음 정권 5년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도 문재인 후보님과 경제 공부를 같이 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같이 갖게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어떤 방향이나 의지가 저와 매우 비슷하고 또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셨을 때 제가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안 받으셨을 때 길게 생각하거나 고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오케이를 하시고 저희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한 정도로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고민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비교적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합류하시면서 예. 경제 정책 비전이 발표됐어요. 네. 사람 중심의 경제로 예. 바꾸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마침내 제이노믹스가 예. 나왔다 예. 이렇게도 평가들을 하고 했는데 예. 사람 중심의 경제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한 경제였는지 궁금하고 예.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수효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낸 공약집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 넘치게 한다. 정확하게 낙수효과 낙수효과 모델을 얘기네요. 이제 설명한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게 되었지만 그 낙수효과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낙수효과 모델이 우리의 저성장을 낳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장 모델은 국가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었지만 국민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먼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델, 사람에게 먼저 우리의 희소한 자원을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는 모델로 경제 운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과 보육, 의료, 보건, 환경 등등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크게 보면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일단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 서비스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사람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세 번째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이중 구조에 빠진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까지 한다. 이런 3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간의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재벌과 대기업에게 지원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 왔는데 또 그 반대 급부로 그들은 또 정치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뭐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무슨 재단에 뭐 기금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경제 체제가 통하지 않는다. 네. 성장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네.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도 하지 않는다. 이 경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제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문재인 후보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 모델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예. 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먼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설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도 하셨어요? 네. 예, 경제학자께서 예, 그러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재벌 개혁의 의미 또는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이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일자리 대통령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너무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학자로서 뭐 감명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일자리 말씀하셨지만 저희 후보가 토론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고 뭐 그것의 재원이라든가 그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같이 합류하신 경제학자로서 저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말씀 예. 토론에서 지금 공박도 좀 많이 당하셨는데요. 예, 일단 뭐 문재인 후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일자리 공약, 특히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예.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진영의 후보들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도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확하게는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OECD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할 때 OECD 기준 통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엮이실지 모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히 노동과 조세 분야의 통계는 나라마다 워낙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OECD 기준 공공부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절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께 제공하는 임금의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교원들이나 또는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도 상당한 정도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에 따르면 이분들이 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OECD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요. 사실 우리가 보고할 때는 주로 공무원 숫자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한 7.6%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1% 내지 1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OECD 기준에 따르면 OECD의 평균이 무려 21%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낮은 것을 한 3%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17만 4천 개에 불과한데 그것도 국민의 어떤 치안이나 그런 어떤 건강 또는 그러니까 근로감독 등등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17만 4천 개이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교육, 보육, 건강, 의료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 수탁 부문에 맡기는 그 부분이 한 34만 개 정도 되고 놀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30만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3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81만 개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마타도화가 될 경제학자 거고요. 선배가 계속 그러시는 거잖아요. 토론에 예. 나와서. 그리고 모르고 했다면 공부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정부가 착한 사용자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른 후보들께서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론적 정답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경제학 원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원론 배운 대학교 1학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원론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그것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후보들 중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만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진성준 단장님이 제가 이제 그 토론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 박학하고 그 오름에 제가 참 감동받을 때가 많은데 이 진성준 의원이 이렇게 거의 입을 벌리고 감탄하면서 무슨 야학에 온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게 제가 다 옆에서 뿌듯하네요. 우리가 무슨 야학에 온 학생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통 경제학자로부터 저런 말씀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견해를 많이 피력했지만 저 그냥 정치적인 논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도 경제학자고 또 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경제학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경제학 교과서만 갖고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또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벤처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뭐 실물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이
어찌 뭐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고요. 뭐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뭐 좌파까지는 아니고요. 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중도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가장 모델로 삼는 경제학자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 예, 대공황 시절에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창시한 케인스인데요.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나쁘지만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30년 후에 도달할 그 멋진 신세계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면 그 시장에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바로 정부가 그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케인스의 네.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후보 솔직히 말하면 제 학교 선배입니다. 예. 뭐 같은 과 선배신데요. 사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전공이 산업조직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와 네.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유승민 후보께서는 이런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아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파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KDI 박사를 하실 때도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진정한 뜻을 이해 못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알면서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뭐 사실 바른정당의 사정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1위 후보를 도전하는 그런 어떤 후보의 입장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는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팽당할 때 뭐 때문에 팽당했는지 국민들이 다 아시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복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세까지 주장하시는 유승민 후보께서 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지, 더더군다나 이중구조화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런 어떤 문재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후배의 입장에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중도 보수 지향적인 선거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5년 전 이른바 청토의 멘토로 부상했던 안철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서 정말로 선풍적인 미래의 지도자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셨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 이런 어떤 정말로 신선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권력 의지는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개혁 의지는 5년 전에 비해서 매우 약해졌다. 퇴색했다. 지금의 안철수는 5년 전의 안철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벌 개혁 지금 이제 말씀 나왔는데 뭐 아주 전문 분야신데 구체적인 저희 문 후보의 공약으로서의 재벌 개혁 조금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사실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 개혁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그게 필요하다, 당연하다, 당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이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좀 낡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입니다.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드신 분이 김종인 박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신 적은 없는데 역시 5년 전에 2012년에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권력 즉 재벌이 너무 힘이 세지면 안 된다. 따라서 그 경제 권력 위에 정치 권력이 올라가서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김종인 박사님의 경제민주화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1987년 상황에서는 옳고 유일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3조 호황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을 누릴 만큼 고도 성장을 했고요. 재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행정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재벌을 규제함으로써 그 재벌들이 만들어낸 성장의 과실을 일부 떨어뜨리면 그게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기는 그는 상당수의 중견 재벌들은 부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0년 전의 재벌 개혁의 방법론을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은 달라진 어떤 경제 환경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제 별명이 재벌 개혁 전도사,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문재인 후보께서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님,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매번 답변마다 이 박수가 나왔던 연사는 처음이신데. 예, 그런데 조금만 정말 논리 정연하시다. 좀 쉬면서 말씀하세요. 똘똘이 스머프다 막 이런 말도 올라왔어요. 쉬면서 말씀하세요. 아주 히트시네요. 추호 할배를 한 방에 날리버리셨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그러시네요. 예, 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면 이제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재벌 개혁의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른바 황제 경영을 이제 막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 억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30대 재벌을 얘기하지만 상위 4개 재벌,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 이 4개 재벌이 30대 재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30개 재벌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4대 재벌을 제대로 규제하면, 즉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사실은 그 효과의 대부분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지배구조 개선 부분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법 개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의 방법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저랑 그러니까 요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한 바로 다음 날 어디 행사에 가셔서 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정책의 핵심은 10대 재벌, 4대 재벌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저랑 공부한 그 다음 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번에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사실은 결례이고 무례한 것인데요. 후보님 참 착한 학생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그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또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님과 저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재벌 개혁을 할 수 있겠고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쉬고 말씀하셨는데도 저희가 그 질문에 한 반밖에 못해서 언젠가 2탄으로 모셔서 사람 중심 성장 경제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벌써 이제 우리 저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경제 철학이라고나 할까 경제 정책의 노선에 의기투합이 되셔가지고 네. 야 이런 사람이라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겠구나 네. 또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제로 또 참여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제 노선을 펼쳐 가는 데에는 적잖은 장애, 적잖은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나중에는 뭐 재벌들에게 권력이 다 넘어갔다라고 스스로 실토했던 것처럼 뭐 관료들의 저항, 재벌들의 저항, 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극복해 갈 수 있겠는지 또 극복해 가자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사실은 그 5년 전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가 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실패하였나요? 근데 그때 이정우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네. 최근에 제가 후보님으로부터도 또 똑같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2003년에 이제 참여정부가 취임을 했는데 하자마자 사실은 인수위 시절에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고요. 한 달 만에 카드 대란이 터졌고 그 다음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부에 워낙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조중동에서는 바로 제2의 경제 위기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게 의존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정우 교수님도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생각과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은 과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런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이르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아하, 예. 실패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공약을 통해서 더 이상 관료와 재벌에 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국정 철학과 국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국정을 일관되게 펼쳐나가신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으로 안내할 것이다. 예. 네. 예. 우리가 오늘 D-12일에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 성장 경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D-한 2, 3일 전쯤에 한번 2탄을 모시고 그날은 꼭 진성준 전 의원을 그 이정열 판사의 특강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제가 꼭 같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문재인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작가 스스로 어떤 완결을 짓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좀 덧붙이면 끝까지 작가로 죽는 것도 하나의 그 버킷리스트가 될 것 같네요.
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이번 순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분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문재인과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문재인 관련 도서를 2권 기획하신 소설가 백가음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가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스탭들이 백가음 씨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인기를 어머 생각보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아니 지금 이 전 시간에 김승조 선생님 얘기 듣다가 네.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네.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뭐 다시 아주 쉴 새 없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뒤에서 예.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예.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반대거든요. 말도 느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제가 모르겠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면서 걱정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백가음 씨는 또 백가음 씨의 그 알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진성준 의원께서 네.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이세요. 전주가 고향이시죠? 예, 예. 전주가 예. 고향. 어딘가 비슷한 말투가 있어요. 그래요? 예. 혹시 헤어스타일은 예. 특별히 이렇게 무슨 손을 좀 보신 건가요? 손을 아닙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빠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어서요. 파마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네. 그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이 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짧게 깎았어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그 머리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혹시 부러우셨나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네. 우리 저 백가음 선생님 소설은 네. 뭔가 좀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는 예. 평가들이 있어서 네. 뭔가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인상도 험하게 생기고 또 표정도 굉장히 날카롭고 그냥 건드리면 바늘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나 착하고 순하고 선에 빠지게 생겼어요. 샌님 같이. 네? 고맙습니다. 예,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막 험한 작품을 막 쓰십니까? 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실은 이 소설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어둡고 우리가 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좀 즉시 현재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좀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진성준 의원께서 아주 부드럽게 보인다, 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네. 하셨는데 뭐 누나 동생 사이에요. 그래도 저 이렇게 누나라고 부르죠. 친하게 네. 지내는 그러세요? 사이인데 예, 예. 지금 이렇게 이 문인으로서 본인의 작품을 뒤로하고 저희 그 선대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그러신 거 봤을 때 예. 짐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결기나 어떤 불이 있을 때 이렇게 욱하고 일어나는 성정 그런 거는 저 머리 스타일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렇군요. 어디 숨어 있으면 좋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사실 예.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지금 이렇게 앞에 해놓은 예쁜 책 2권 때문이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권에 대해서? 이제 좀 최근에 나왔죠. 문재인 스토리는 이제 2월경에 나왔고요. 아주 최근에 이제 그래요 문재인이 2권 네.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뭐 직접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기획을 문재인 같이 하셨죠. 예. 둘 다 참여는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먼저 나왔는데 이 책은 이제 모학출판사에서 만든 책인데요. 여러 문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책이에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쓰거나 혹은 만들어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있던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미담. 예. 그게 이제 말로는 아주 좋은 건데 그걸 좀 활자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능을 기부했다고 할까요? 여러 작가들이 시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부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미담을 정리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글솜씨가 좋은 작가들이. 한민복, 예, 예. 김민정 근데 이게 두 남녀 시인이 대표 시인이 이게 돼서 어떤 예. 실은 조금 욕심은 어떤 이 책의 균형감을 맞추고 싶은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문재인 후보님을 디스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은 없나? 실은 예, 험담.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요. 네. 진짜 없었어요. 어떤 증언이라든지 네. 겨우 알아낸 게 이제 군대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그 군대 선임에게 뭐 물을 먹이는 뭐 정도, 그런 약 올리는 귀여운 정도, 얘기가 있었군요. 예. 그런 정도였고 나머지들은 좋았던 게 굉장히 우리가 인대까지 익히 알고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조금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좀 뻥 섞인 아주 과장된 어떤 이런 삶과는 좀 동떨어진 소탈하고 네. 우리의 삶과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따뜻하게 모아진 책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문재인은 이제 기획은 제가 했고요. 항상 드는 생각이 이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어떠한 그 뭐랄까요, 정치 철학 혹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되거나 그런 것들은 책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들이 실제 존재하는 어떤 시선을 좀 다뤄보고 싶었던 책이고요. 이 필자들은 크게 보면 한 4그룹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인들, 그래서 표창원 의원, 뭐 박주민 의원, 도종환 예, 의원, 도종환 네. 의원 이렇게 돼 있고 또 공감력을 넓힐 수 있는 문인들,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있는 셀럽들, 뭐 방송인, 그 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분들. 하나가 뭐가 빠졌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예, 어쨌든 22분이 네. 참여해 주셨고요. 학자분들이 빠졌네요. 네, 예, 예, 조금 전에 예. 말 국민성장 쪽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한 그리고 학자분들의 법대 조금 안경환 교수님도 예, 예, 계시고요. 예. 서울법대. 김기정 선생님도 네. 계시고 정혜구 선생님도 예. 계시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이 시대에 왜 그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필연적인 시각에서 다룬 이제 그런 글들도 모여 있고요. 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이제 4번째 도전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강준만 교수가 김대중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왜 김대중은 끊임없이 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주류들로부터 이렇게 죽이기를 당해왔는가. 그걸 아주 감동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써서 역으로 김대중 바람을 일으키는데 기여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교수다 해서 그의 뭐 예언 예측 뭐 이런 걸 굉장히 높이 평가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강준만 교수의 역할이 우리 백가음 선생님으로 옮겨오는 거네요. 그래요 문재인의. 이건 뭐 저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후보님의 능력이죠. 그건 네. 그 실은 이 원고를 이제 다듬고 보면서 저 스스로는 조금 뿌듯했다기보다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22분이 그 써주신 글이 마냥 정말 문 후보님을 뭐 찬양하거나 뭐 이런 것들로만 채워진 책이 아니고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비판, 그 다음에 그건 어떤 현실에 기반해서 바라고자 하는 바람, 그 다음에 과거에 지나쳐온 어떤 역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각적인 시선에서 무엇보다 진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읽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울컥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뭔가 벅찬 느낌이 또 들 때도 있었고요. 실은 제가 이렇게 기획은 했는데 이 책이
아주 큰 기대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고민정 대변인도 썼고 이정열 판사도 이 탄핵과 관련한 예, 헌법에 맞습니다. 대해서 썼고 저도 소통과 소통자로서의 이 문 후보님에 대해서 근데 저도 문재인이란 이름을 한 번도 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그러세요? 그냥 어떤 그러면서 어떻게 문재인을 한번 홍보를 합니까? 읽어보시면 그게 무서우시네요. 네. 또 갑자기 이렇게 옆에서 확 네. 예. 아무튼 네. 그러면서 사실은 문 후보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요. 네. 우리 저 백가음 선생이 쓴 글의 제목이 네. 공평한 봄의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예. 그런 건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안 읽은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제 글만 설명을 하면 예. 저는 이제 좀 이제 과거에 어떤 인대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 역사가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가 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글을 시작을 했고요. 끊임없이 어떠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을 마케팅으로 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어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그 겨울을 지나서 회복되어야만 하는 봄에 이르렀다라는 어떠한 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문재인 후보가 그런 봄의 전령이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까? 예. 네. 네. 봄이라는 게 실은 계절이라는 게 굉장히 순환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계절이라는 게 실은 다 같이 느끼는 게 그걸 공감이라고 하고 그걸 또 조금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소통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계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렇지 않죠. 겨울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뭐 그냥 여름으로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생존이 달린 어떤 굉장히 절박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떤 이런 공평한 어떤 계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지대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럼으로써 맨 처음 그 순환되는 그 공평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계절을 누릴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 전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백가음 작가의 글도 그랬고 앞서서 맨 처음에 쓴 박남준 시인은 사실은 예. 지리산에서 집거하는 시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인이 산문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이제 이런 필자로 참여해 주시기도 네. 하고 또 황현산 선생님도 몸이 좀 발문을,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발문을 통해서 예. 여기 나온 모든 필자들이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다 일일이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언급을 하신 게 그런 부분이 또 네.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그 문인이라든가 작가가 어떤 정치적인 것을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백가음 씨가 이렇게 원고 청탁을 했을 때 기꺼이 이렇게 써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느끼셨어요? 진심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치는 이제 실은 이제 저희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죠. 근데 정치 잘 모릅니다만 정치라는 건 어떤 국민을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소통에 뭔가 하면 공감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공감이라는 거는 이성만으로만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감이 뭐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이성은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일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밸런스가 맞을 때 그 좋은 어떤 정치력이 발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또 공감했으니까 그 진심을 담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 이제 다른 뭐 잡지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 청탁을 많은 분들한테 하는데 네. 참 많이 거절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만들 때는 거절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오히려 쓰겠다고 얘기한 사람도 네. 있고.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네. 꼭 잘 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필자도 계셨고요.
이걸 만드는 이제 그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책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 비판 의식을 그렇죠. 기본으로 하는 예. 거잖아요. 인간이 가진 비극적인 요소에 예. 놓여 그래서 정치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정치 현상, 사회 현상, 사회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마련인데 예.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사는 게 작가이자 또 예술가들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또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정도는. 임무이기도 예, 하고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제가 듣는 거예요. 흔쾌히 뭐 기꺼이 뭐 이렇게 예. 이제 그런 경우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적인 풍경 안에서 이 문학 혹은 예술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실은 가장 정치적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가들이.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일 뿐인 것 같고요. 실제 내막은 가장 이 현실 정치에 혹은 관심이 많고 근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비판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적인 것이다. 예. 아마 앞으로 이제 그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셔서 정책을 펼치고 할 때는 아마 작가들이 또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에서 문 후보님을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랑하는 그러겠죠. 마음이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똑같이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그 백가음 소설가가 저희 선대위 SNS 본부의 컨텐츠 제작팀 활동을 하면서 또 이런 네네. 책들을 펼치려고 뭐 거의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계신데 이런 기대를 해보게 돼요. 이런 그 작가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선대위에서. 네. 캠프에서 되게 이상한 예. 경험을 하고 이러한 있습니다. 것이 네. 앞으로 백가음 씨의 소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뭐 이런 하나의 이야기들이 또 예. 소설로 나올까? 저는 실은 이런 이거 되게 부끄러운 말인데 이런 직장 생활 같은 이런 규칙적인 여럿이 일하는 이런 생활을 아침에 나오는데 처음 예. 해봤어요. 지금 이제 제가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부끄러운 건가요? 전업 작가로 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전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부러우시죠? 2년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죠. 학교에서 네. 강의도 뭐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글 쓰는 것만으로 수입이 돼가지고 먹고 그럼요. 살 수 있는 네. 작가는 예, 몇 예. 안 된대요. 근데 한 번- 아주 부유하게 살진 않아요. 네. 그럼요. 네. 부유한 작가 되게 힘들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이제 맨날 그 듣는 소리가 그 정치판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여기도 그렇다고 친다면 네. 굉장히 뭔가 그 배렸네 배렸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선배님이 있었어요. 작가 선배. 네, 작가 선배가. 예. 근데 뭐 제가 자신 있고 자신 없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되게 궁금했어요, 실은. 그리고 도대체 더럽네 하는 그 정치판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근데 저 실은 한 번도 그걸 아직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즐겁고, 그래요. 네. 네, 너무 따뜻하고, 여기 이 문캠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별히 그런 데가 있긴 할 거예요. 예. 저희 팀 자체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되게 즐거워요. 같이 밥을 먹는 시간도 너무 즐겁고요.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 시간도 되게 소중하고 되게 벌써 한 석 달이 그냥 훌쩍 지났는데 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하루하루가 바쁘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럼 선거가 끝나면 소설 한 권은 나오는 겁니까? 이번에 저 캠프에 참여한 경험. 자전적 소설? 자전 소설이든 정치 본격 네, 정치 네. 소설이든. 근데 아까 저기 말씀드렸듯이 그 소설이라는 게 어떤 비극적인 요소에 네. 그 근간을 두고 이렇게 다뤄지는 건데 아직 그렇게 그런 것들을 못 느껴가지고 조금 그래요? 예. 비극이라 그러니까 비극은 안 굉장히 쓰시는가 동화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 네, 근데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만나는 것도 또 처음이어서요. 예. 그냥 잘 관찰 중이고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예, 또 네. 뭔가 나오게 되는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불편한 글만 쓰시는 분이라니까요. 기분 좋고 하하 웃을 수 있는 희극적인 글도 쓰셔야 되는데 네. 참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애쓰는 사람들끼리의 이 동료 의식이라는 게 참 따뜻하고 뜨거운 네.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네. 할 때가 있는데 백가음 작가가 이러한 경험이 또 다른 어떤 문학 세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지금 소설가로서 이런 작품 활동을 이렇게 같이 캠프에서 해주신 것이 또 이 다음 지도자를 뽑는 데에 서로도 좋은 역할을 하고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그렇게 것 되면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시간이 잠깐 있다면 예, 예. 문재인 스토리에 문재인의 파도 나오는 미담 하나를 잡아서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 예. 우리 백가음 선생님이 쓰신 미담은 뭐였어요?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그 문재인 스토리. 문재인 스토리는 이제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아, 예, 이제 그렇군요. 원래 있던 얘기를 글이 되게 이렇게 잘 구성한 다듬은 거죠. 예, 다듬은 그 중에서 건데요. 혹시 뭐 그중에 하나 기억나는 기억나는 게 거? 가 있어요? 저기 그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모님이 네. 그 이제 강제 징집돼서 네. 이제 휴가 끝나고 근데 첫 휴가가 아니라 첫 면회를 면회. 갔던 기억이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건 네. 그냥 미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되게 귀여워 뭐 이런 생각이 네. 그래요? 들었는데 네. 이제 면회를 온다고 하셨나 봐요. 네.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잔뜩 기대를 하고 보통 면회 오면 이제 먹을 걸 막 이렇게 싸우고 누가 면회 온다고 하면 동료들이 이제 와 오늘은 되게 뭔가 포식하는 날이구나.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오는데 면회실에서 이제 왔다고 해서 내려가 보니 이게 한뜩 한아름에 안개꽃을 들고 서 있었대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렇게 온 이제 사모님에 대한 이제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진솔하게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진솔하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셨죠? 아, 통닭을 싸들고 와야지 안개꽃이 뭐야? 안개꽃이 웬 말이냐? 뭐. 딱 그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반가운 여친은 반가운 여친인 거고 먹을 게 없는 것에 대한 네. 이 실망과 이 네. 여자를 앞으로 살림살이를 해도 될 것인가라는 고민과 그리고 뭐 또 술버릇도 네. 누구의 술버릇이요? 문재인 네. 부모님 술버릇도 그 술 먹으면 집에는 들어온 것 같은데 또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나가 보면 그 개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개집? 동물들을 예. 그래갖고 그 개를 계속 마당에서 껴안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인간적인 어떤 감성을 나누는데 되게 좋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인간 아닌 존재들과도 소통이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막 계속 감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계속 거는 뭐 에피소드도 있고요. 자연을 그 감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타이르고 위안을 주고 그랬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정말 몇 년 만에 감이 하나 딱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네. 그러니까 공감도 인간이 아닌 존재한테 또 공감이 되시는 거죠. 또 감이 안 열려서 얼마나 슬프니 막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대부분 너무 감정이입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굉장히 소탈한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 제가 그냥 질문 없이 제가 네. 여기 이제 글을 쓰다가 여기 캠프에 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도대체 너는 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 최근에 어떤 기자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2012년도에 그 시민 캠프 할 때 이제 저도 멘토에서 크게 도움 못 드렸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 딱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고 난 다음에 네. 어떻게 막 문인들하고 이렇게 막걸리를 후보님과 함께 먹었던 기억이 예.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선배가 이렇게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대통령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드는 생각이 아니 대통령은 착하면 안 돼? 예, 정말 착한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와 똑같고 우리와 그 감성을 그대로 1대1로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실은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고요. 네. 여기 나오는 책들은 그런 것들이 저만 알고 있거나 몇몇만 알고 있기엔 좀 아깝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또 이것들을 공감하고 싶어서 예,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지금 저도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책은 저희가 서점에 가면 예, 사서 지금 정식 볼 수 있는 책들이고요. 거죠. 예, 이거 그냥 드리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예, 사서 보든 있더라고요. 이북으로는 잘 검색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직 이북으로는 예, 나와 있지 이북으로는 않은 아직,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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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오프라인 상에서 예, 예.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백가음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반가웠고요. 뭐 이렇게 이웃한 고향이셔서 또 반가우셨죠. 제 네. 동생이 네. 동암고등학교를 나와서 아, 그렇습니까? 아주 존경하는 네, 선배님. 네, 네, 네. 방송 끝나고 네. 그런 거는 이제 함께 얘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가음 작가의 문체가 완벽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꼭 읽어보겠다. 이제 이러한 댓글도 주셨습니다. 네, 풍자가 살아있는 오늘의 만평 잠시 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론조사의 격차가 자꾸만 나고 있고 그러나 저희는 오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이제 그러한 기조로 가야 하는 건데 지금 산행에서 좀 일찌감치 올라와 계시네요. 네, 의원님이. 네. 네. 저게 독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게요. 예, 모두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진선중 의원님 오늘 그렇게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이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예. 그 이렇게 전문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했는데 이거 그냥 편하게 막 업되는 분위기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에 용기를 내 가지고 좀 오바를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어디를요? 언제 오버를 하셨대요? 언제? 제가 막 언제 오버하셨어요? 유정아 선생님이 막 질문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잡고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 하고 이렇게 뛰어들고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원래 목소리는 막 아주 쓰고. 크신 건 제가 알고 있고 그 소리가 아주 그냥 목청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정말 궁금한 질문이라 많은 시청자들도 정말 좋아하실 만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내일 문재인 후보님의 일정은 1시 40분에 후보 연설이 SBS 파워 FM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요. 저녁 8시부터는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이죠.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그리고 내일 TV 토론 시간과 저희 방송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는 하루 쉬고 토요일에 만나게 될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에서는 저희 이석현 국민참여본부 상임본부장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유용환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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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희 뭐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의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도요. 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가 아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는 말씀을 진즉 전해 들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너무 채로 솔직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게 돼서 염치 없고 죄송한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런 방송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근황, 국정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해나가는데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예. 하자고 호소도 예. 하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목소리를 궁금해하면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용 방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진성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되는 하나의 채널을 둔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잘 운용해서 그러한 창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나이트 라이브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진성준 의원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갖고 싶습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희망을 꿈꿔요 함께 더민주 대구 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준비됐습니까? 복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 만들 사람 누굽니까?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겠습니다.